이충호 장편소설 2의 그 불멸의 길 8번째 이야기 표류. 이해가 교토에서 돌아온 7개월 뒤 태종 8년 정해년 1408년 2월에 일본 국왕은 사신을 보내왔다. 일본의 왕사는 경복궁 정전으로 임금을 방문하고 간악한 도적을 금합하겠다는 일본 국왕의 서계와 예물을 바쳤다. 일본 국왕의 사신이 동평관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치쿠젠의 슈고를 겸하고 있는 대마도 슈고소 사다시게 종정무가 사인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3월에는 시사도노 지자전에서 잡혀갔던 사람 35명을 돌려보냈다. 요부코 도노도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쳤다. 이키시마의 모토이우라의 다로 고로도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지주 원양회가 잡혀갔던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왜구는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왜구가 출몰했다. 세척의 외선이 삼척부를 노략질하려 사람을 죽이고 갔고 저도에도 왜구의 큰 배가 침입하여 사람을 해치고 갔다. 전라도 강진의 탐진에 침입한 왜구들은 만덕사를 불태웠다. 경상도 일대에선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일본의 장사배가 문제를 일으켰다. 흥리 외선들이 소금과 어류를 싣고 나와서 경상도에 이르렀는데 그 수가 엄청나서 한 번에 수십 척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교역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오래 머물면서 폐해를 끼치고 때로는 흩어져 민가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매하여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 국왕이 지방의 영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이에는 다시 일본 국왕을 만나 왜구의 문제를 논의하고 오라는 임금의 명을 받았다. 이때 이해의 나이는 36세였고 주어진 명칭은 일본 통신관 부사였다. 정해년 5월 정사인 박화와 함께 무로마치 막부로 출발했다. 왜구들이 활동을 금합할 것을 요청하고 흥리 외선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요시미스 장군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도주소 사다시게 종정무가 통신관 일행을 보고 말했다. 언제 말입니까? 이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작스런 요시미츠 선왕의 서거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천황 찬탈 계획이 속속 진행되어 그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두고 51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것이었다. 헤이안 시대 이래 공가 사회에서 떠돌던 백왕설, 다시 말해 일본 천황가는 100대로 끝난다는 종말론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며 황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시행해 가던 중에 그가 죽은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일본 막부뿐만 아니라 조선 양국 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이에는 교토로 가는 동안 줄곧 막부의 갑작스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거듭했다. 교토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평온하였다. 생각과는 달리 무로마치 도노 설성전 내부도 평온해 보였다. 아직 큰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듯 해 보였다. 아시카가 요시모치 종리의지 장군은 통신관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이에와는 두 번째 대면이었다. 선왕 전하의 갑작스런 승하 소식을 오는 길에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에 어디에 몸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말했다. 다 하늘의 뜻이니 어쩌겠소. 요시모토는 담담하게 말했다. 황공하옵니다. 박화와 이해가 거의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전하께서 상심되는 일이 있는 시기에 말씀드리기에 민망하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년에 잠시 잠잠하던 해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리 외선이 무분별하게 아국의 연안에 몰려들어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양국 간의 관계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되는 바이옵니다. 이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소에 큰일이 있는 동안 각 지역의 영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일인 것 같소. 네, 꼭 해적들의 활동을 억제하도록 하겠소.
규슈 단다이와 다이모들이 긴밀히 연락하여 도적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할 테이니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요시모치 장군은 말했다. 통신관 일행이 장군과의 대담을 끝내고 사관에 머물러 있을 때 막부의 대관들이 찾아와 왜구와 홍리외선에 대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갔다. 통신관 일행은 교토에 머물면서 한 차례 더 국왕 아시카가 요시모치 장군을 예방하여 양국의 현안에 대해 대담했다. 그리고 막부의 사정과 전국의 정세를 파악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교토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규슈의 호족 중의 하나인 아다샤 도노에 들렀다. 아다샤 도노는 큐슈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호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구들의 활동을 금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잡혀간 사람들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큐슈에서 구사선이 관할하는 지역은 왜구의 본거지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였다. 요시모치 장군으로부터 하명을 받은 구사전에서 이미 70명의 피로인을 모아놓고 있었다. 이에와 박화 일행은 야다샤 노도의 도노에 머물면서 그들의 협조로 30명의 피로인을 더 찾아 모을 수 있었다. 수십 리, 멀리는 수백 리까지 나가서 피랍된 사람들을 찾아왔다. 아다샤 도노의 사람들은 매우 협조적이었다. 무자년 1409년 정월 5일에 아다샤 도노를 떠났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다. 하카타의 야시노시마를 지나 이키섬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아시노시마를 떠나 얼마 되지 않아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세졌다. 바다의 삭풍은 그 기세가 무서웠다. 이에와 본국으로 데려가는 피로인 34명이 탄 부사선의 돛대가 부러지면서 선체가 방향을 잃었다. 일행인 정사선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종사관이 탄 선박이나 복선, 화물선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격군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아이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재수없는 저 여자를 배에 태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격군 하나가 피로인 중에서 한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다샤 도노에서 데려온 여자였다. 임진한 몸이었지만 본인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배에 태운 여자였다. 여러 격군들이 흥분해서 우르르 몰려들었다. 여자는 사색이 되어 웅크리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것이냐?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겠는가? 이에는 격군들을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격군들은 움직이지 않고 빤히 이에를 쳐다보았다. 지금 이후로 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대역죄인으로 취급하여 엄벌에 처하겠다.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에의 환한 표정에 격군들이 슬슬 물러났다. 이 여인은 홀몸이 아니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도와주어라. 이에는 반당을 시켜 여자를 안심시켜 안으로 데려가게 하고 뱃머리로 갔다. 더 거칠어진 파도가 겹겹이 밀려왔다. 바람도 더 거세어졌다. 배가 방향을 잃자 파도가 뱃전을 때렸다. 그때마다 선체는 중심을 잃고 힘없이 흔들렸다. 선체가 파도에 치솟았다 떨어지면서 우측의 노가 절반이나 부러졌다. 거의 동시에 큰 물기둥이 선체를 덮치고 갑판에 물이 찼다. 이해가 탄 부사선은 이제 다른 배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람에 떠밀려가고 있었다. 자칫하면 모두가 죽는다. 동요하지 말고 제자리를 지켜라. 제자리를 이탈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에는 갑판을 돌며 격군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배가 흔들리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송환 피로인들을 갑판 아래 칸으로 옮겨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카다를 떠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상 변화였다. 출발 시에 약간의 바람이 있었으나 겨울철에 언제나 있는 북서풍 정도로 생각하고 출발했다. 그런데 바람은 점점 더 강해져서 파도를 일으켰다. 노를 단단히 쥐고 몸을 낮추어라.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대한 파도에 실려 뱃머리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그리고 선체가 곤두박질 치듯 앞으로 기울며 파도를 넘었다. 격군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에도 몸의 중심을 잃고 갑판에서 넘어졌다. 바닥에 고인 물에 옷이 젖었다. 배전에 넘어온 파도에 격군들도 이미 옷이 젖어 있었다. 상황은 점점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변해갔다. 삶과 죽음이 바로 지척에 있었다. 배는 삶과 죽음의 모든 운명을 파도에 맡긴 채 맥없이 흔들렸다. 모든 것이 거두어진 바다, 거센 바람과 파도뿐 바다엔 새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른다.
겨울 해는 짧았다. 해가 서쪽에 기울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바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니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다. 바람은 해질 무렵에 잠시 약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강해졌다. 겨울 밤바다의 찬바람은 사납고 매서웠다. 이제 바람이나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위였다. 젖은 몸으로 격군들이 밤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머리를 득쑤셨다. 바람 소리가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호곡 소리처럼 들렸다. 캄캄했다. 그 칠흑의 어둠 속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근원을 알 수 없는 먼 곳으로부터 몰려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며 이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소리와 싸웠다. 온몸이 쓰라리고 마음도 쓰라렸다. 바다의 울음소리가 마음속에서 비통한 자신의 울음소리로 환치되어 더 크게 전신을 흔드는 것을 느꼈다. 필경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인가. 마치 죽음의 전주처럼 어두운 생각이 스쳐갔다. 이에는 불안한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앞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다. 격군의 힘으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차라리 파도에 배를 맡기자. 이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절반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선실 안으로 들어가서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녹여라. 그리고 얼마 뒤 다른 사람과 교대하라. 말을 하고 보니 물에 젖은 자신의 옷도 뻣뻣하게 얼어 있었다. 그러고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밤이 깊어서야 파도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격군들은 이미 반죽음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아, 이래선 안 된다. 이에는 자신을 채근하며 격군들에게로 갔다. 그들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의 손이 격군의 옷에 닿을 때 얼음이 미끈거렸다. 이제 움직여라.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젖은 몸이 얼어서 죽게 될 것이다. 설령 배가 기울어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움직여야 산다. 이에는 다그쳤다. 그러고 나서도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다. 하늘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파도와 추위 그리고 공포와의 긴 사투의 시간을 지나서 새벽이 오고 있었다. 이에는 동쪽 하늘이 휘붐하게 밝아오는 이 천지 조화에 거저 목이 맬 뿐이었다. 이에는 동쪽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신명께 감사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새벽이 오고 있다. 다시 한번 선미와 고물 배전을 돌면서 격군들을 독려했다. 마침내 해가 떴다. 이에는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감격으로 바닷속에서 솟아오는 태양을 맞았다. 날이 밝고 나서도 이에의 배는 얼마를 더 흘러갔다. 돛도 노도 쓸 수 없는 배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다른 선박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조해 주어야 하는데 해가 뜨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다엔 선박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많이 약해졌으나 배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없었다. 돛이 다 부서지고 노도 거의 파손되었기 때문에 배는 파도 치는 대로 물결을 따라 흘러가야 할 뿐이었다. 어디인지를 알 수 없었다. 망망대해 한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았다. 이대로 밤이 되면 더 건디기 어려울 것이다. 초조하게 바다 위를 살폈지만 어떠한 배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렇게 또 하루 해가 지나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또 밤이 오면 피로인들이나 격군들이 이제 더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이에는 초조해졌다. 격군들도 모두 초조한 기색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였다. 배다!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배다! 사람들이 배전으로 몰려갔다. 멀리 배 한 척이 보였다. 격군들이 옷을 벗어 흔들었다. 이키시마에서 하카타로 돌아가던 선박으로부터 조선통신사 부사선이 풍랑에 조난했다는 연락을 받은 스오의 오우치 모리미가 보낸 배였다. 사태의 급박함을 깨달은 슈고께서 조선 부사선이 표류를 시작한 지점을 근거로 인근 해역에 세 척의 배를 보냈습니다. 그 풍랑 속에 배를 보냈단 말이요? 이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다이묘께서 엄명이 있어서 풍랑 속에서도 조난선을 찾아 바다로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이에는 구조선의 선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우리들은 명령을 받은 그 해역으로 가서 밤을 새워 수색을 했으나 조난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고 거의 하루 동안 조난선을 찾아 헤매다 이제 그냥 돌아가야 하나 마나를 생각하는 중에 극적으로 조난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선의 선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곳은 혼슈 북서부에 있는 이와 미슈 근해입니다. 자, 이제 이쪽 배로 모두 옮겨 타십시오. 구조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 격군들과 피로인들이 구조 선박에 옮겨 탔다. 이와 미슈의 북쪽 이 먼 바다는 겨울철에는 해류의 흐름이 빨라 한번 조난당한 선박은 살아나기 힘든 곳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선원이 이해를 보며 말했다. 목숨을 구해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소. 이해는 목이 메었다. 조난선은 야마구치에 있는 포구로 예인되었다. 포구에 도착했을 때 치쿠젠의 대명 오우치 모리미가 직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 모두 저의 슈고소로 갑시다. 파손된 선박을 수리하는 동안 소인의 거처에서 원기를 회복하며 푹 쉬십시오. 오우치 모리미는 반갑게 일행을 맞았다. 해자로 둘러싸인 저택은 성처럼 웅장했다. 돌을 깔고 그 위에 목재를 올려 만든 대문은 성문처럼 크고 견고해 보였다. 대문 앞의 늘어선 나무들은 그 집의 주인에 대한 내력을 말해주듯 오래된 거목이었다. 길은 넓고 바닥에 돌이 깔려 있어 위험스럽게 보였다. 오우치 모리미는 의원을 데려와 성군들의 얼어터진 손발과 치료해 주었다. 피로인들에게는 따뜻한 식사와 차를 제공해 주었다.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선박을 수리하는데 보름이 걸렸다. 오우치 모리미는 선박의 수리 비용으로 100관의 엽전을 선뜻 내놓았다. 또 격군들과 송환 중인 피로인들이 먹을 식량을 40석이나 내놓았다. 대명의 넓은 도량이 과히 하늘에 닿을 만하옵니다. 이에는 대명의 손을 잡았다. 생사는 하늘의 뜻이고 식량은 만인의 것이옵니다. 오우치 모리미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중했다. 과연 대명은 규슈 최강의 대명답게 대인이십니다. 과찬입니다. 내 또한 온조왕의 후예로서 어찌 조선의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겠소이까. 일본 대내전이 백제 시조 온조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규수 치쿠젠의 대명 오우치 요시히로가 정종임금 앞으로 서계를 보내 조정에 처음 알린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내력을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다. 오우치 모리미는 저택 맨 북쪽에 위치한 사당으로 이해를 데려갔다. 정면에 백제 시조 온조왕이란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백제왕 성명왕의 위패도 모셔져 있었다.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드님이었던 임성태자 족조께서는 수나라로 갔다가 다시 강남을 거쳐 고산국 타이완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러시게 되었습니까? 이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오우치 모리미를 쳐다보았다. 무령왕의 아들이신 성왕 선조께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의 장군 김무력에게 피살되자 임성태자께서는 울분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수나라로 가신 거지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군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스이쿠 천왕 19년 이곳 수오의 다타라하마로 와서 야마토 시대 중반 다타라라는 성을 쇼토쿠 태자로부터 하사받았습니다. 다타라 씨가 바로 오우치지란 말이옵니까? 임성태자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해이안 시대가 끝날 무렵 다타라 씨를 오우치로 성씨를 바꾸었습니다. 소인의 성고 오우치 히로요께서는 남북조 시대의 무장이자 다이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의 뒤를 이어 당주가 되신 가형 오우치 요시히로께서는 부젠, 이지미, 기이, 스오, 나가토, 이와미의 6개 쿠니를 다스리는 슈고 다이묘가 되시어 오우치 가문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에이의 난때 쇼군의 반기를 들고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3대 인체가 가문을 이어받아 9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오우치 모리미는 잠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요시미츠 장군께 반기를 드셨군요. 그렇지요. 아사카가 요시미츠 종리의만이 쇼군이 된 후 무로마치마 바쿠의 대저택을 지을 때 요시미츠의 명을 따라 전국의 슈고 다이모들이 앞다투어 인력과 전원수를 보냈지만 가형께서는 그때부터 요시미츠의 절대 권력에 반대하여 그의 명을 따르지 않았지요. 참으로 대단한 용기셨군요. 요시미츠 장군의 권력을 잡고 31년째 되는 해 오에이 6년 1399년이었습니다. 가형께서는 친히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사카 외곽의 사카이로 들어갔지요. 요시미츠 장군은 여러 차례 가형을 그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회유를 하였지만 가형께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요시미츠 장군의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요시미츠의 불만을 품은 간톡 후보 바쿠우이 장군과 단바, 오미, 미노의 슈고들 그리고 남조의 유신들이 가형과 뜻을 같이 했던 겁니다. 요우치 모리미의 말엔 가형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그해 11월 29일 사카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공방이었지만 가형께서 화살을 맞아 쓰러지는 바람에 전투는 2달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가문의 충격이 컸겠습니다. 이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곧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살벌한 일본 땅에서 참으로 대단한 번창과 성족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옵니다. 아마 그것은 몇 천을 대륙을 지배하고 이어온 이 민족의 저력에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번 교토 사행 때 길안내를 맡은 심수함의 승려로부터 간무천왕의 모후인 황태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황태우께서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란 내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50대 된 노후 천왕이신 간무된도 모후인 화신립 황후께서는 백제 무령왕의 왕자 순타태자의 직계 후손인 화을계 야마토모 오토쓰구 공의 딸이었습니다. 황후의 아버지께서는 백제가 나당 연합군의 침공으로 멸망한 해 660년에 일본으로 망명해 이곳 조정의 조신이 된 화을계 공이십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38대 덴지 천황은 백제를 돕고자 구원군 25만 명을 징발해 백제 땅 백총강으로 파병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병군 대부분은 전사하였고 패잔병들이 백제 유민들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화을계 공도 그때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때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덴지 천황이 25만 병사를 백제에 파병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모험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반도 부여에 대한 숙모심이었겠지요. 부여와 일종의 공동 운명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 운명체적인 생각을 말입니까? 이에는 놀라운 표정으로 반문했다. 그렇지요. 덴지왕은 백제 유민에 대한 애정도 이별났습니다. 부여가 패망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 유민 중 왕족을 오하실에 함께 살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백제 유민 400여 명이 오우미의 간자키 지역에 토지와 주택 등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해 뒤 덴지왕 자신이 오우미 땅으로 왕궁을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백제 유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애정이 컸던 만큼 원성이 따랐죠. 집단적으로 반발의 움직임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화신립 황태우 남편은 어느 왕이었습니까? 이에는 황태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덴지왕의 친손자인 49대 고닌 왕이었습니다. 황후가 결혼할 당시 아버지인 화을계 공은 당시 조정 벼슬 정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황후께서는 왕실의 제6왕자이자 덴지왕의 친손자인 시라카베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시라카베 왕자는 61살이 돼서야 왕위에 등극하여 고닌왕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이 야마베 왕자이며 훗날 그는 50대 간무왕이 됩니다. 황후는 덕망 넘치는 품위를 갖춘 우아한 모습으로 그 명성이 대단했다고 전합니다. 오우치 모리미가 조곤조곤 설명을 했다. 간무왕이 황위에 오른 것은 백제가 멸망하고 거의 100년이 지나서였군요. 그렇지요. 백제가 멸망하고 꼭 120년 만에 간무천왕이 황위에 올라 헤이안의 문화제왕 간무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위협을 이루었지요. 그러면서 백제 무령왕의 후계들에게는 조신의 벼슬을 내렸던 거지요. 심지어 구다라 노아손이라는 명칭까지 내렸다 합니다. 토속 세력들이 반발이 컸을 것 아닙니까? 방화가 이어지는 등 나라 땅 선주민 세력 등으로부터 질시와 견제를 받아 2번씩이나 왕도를 천도하기에 이르렀죠. 교토로의 천도가 백제 조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간무왕은 나라를 떠나 나가오카 경으로 첫 번째 천도를 하고 다시 지금 교토인 헤이안 경으로 2번째 천도를 감행했던 것은 백제계 조신들과 더 굳건한 관계를 가지기 위한 일련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우치 모리미의 말은 차분하면서도 조리가 있었다. 오우치 또노
대내전의 사당은 교토에서 보았던 일본식 신사와는 전혀 다른 백제식 사당이었다. 이에는 모리미와 함께 사당에 들어가서 위패 앞에 엎드렸다. 그것은 오우치 모리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감사의 표시였다. 그것은 또한 그 선대로부터 성심으로 조선 조정을 섬기며 외적의 무리들을 금제하기 위해 힘써왔고 본국의 사신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해적들이 출몰한 해역에서 우리 사송선을 호송해주곤 했던 오이치 도노에 대한 담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던 온조왕에 대한 경배의 표현이었다. 향을 피우고 온조왕과 성왕의 위패 앞에 참배할 때 이해의 눈에는 백제의 영화와 그 후손들이 힘들게 일본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외연을 확대해왔던 영령의 얼굴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오우치 모리미는 과연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다. 만백성의 성군이었던 대왕의 후예답게 대인이었다. 조난당한 조선의 사행선을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배를 내보낼 정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대인이었다. 거기에 그는 선박의 수리 비용과 많은 양의 식량까지 내놓았다. 부젠, 풍전과 치쿠젠 축전을 거점으로 수오, 나가토, 도요타를 지배하는 큐슈에서 최강의 다이묘답게 그는 생각하는 바가 깊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또한 넓었다. 수리를 끝낸 선박은 새 배처럼 튼튼해 보였다. 부상당한 격군들도 건강을 회복했다. 34명의 피로인들을 다시 태우고 포구를 떠날 때 대명 오우치 모리미는 포구에까지 직접 나와 일행을 전송하고 두 척의 호송선까지 띄워주었다.